부산의 역사와 사건을 샅샅이 턴다. 사심 가득한 특별한 모임 사사클럽. 클럽의 대표 배우 한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와 함께할 토크마스터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크마스터 최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크마스터 목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사사클럽을 찾으신 특별한 한 분이 더 계십니다. 네, 동아대학교 전성현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동아대학에서 한국 근현대사와 지역사를 연구하고 학생들과 서로 소통하고 있는 전성현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배우님의 초청을 받고 굉장히 설렜습니다. 오늘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샅샅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또 편지 자필로 써서 보내니까 야. 설레인다고 하니까 제가 더 설레입니다, 지금 마음이. 네. 자, 사사클럽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날. 과연 그날은 언제일까요? 1987년 6월 16일. 야, 6월이면 여름이 막 시작하기 직전. 맞죠? 그죠? 오늘 이야기는 정말 대단한 영화 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물과 감동, 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액션, 드라마, 서스펜스가 다 직결된 스펙타클한 영화다. 스펙타클. 한상진 씨가 나온 영화는 더더욱 좋았겠지만 네, 맞습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제 영화는 한상진 씨 영화는 아니고요. 자, 오늘 이야기에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이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 자, 우선 대통령, 역대 대통령이 2명이나 나오고요. 그리고 이름만 말하면 알만한 정치인들도 많이 나와요. 자, 오. 오늘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일 겁니다. 자, 1987년 6월의 어느 날 전라도 광주로 갑니다. 짙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어느 새벽이었어요. 한 남자가 멀리서 걸어옵니다. 뭔가 주변을 두려움거리면서 경계를 하는 모습이에요. 뭘까? 이 남자가 상자를 하나를 안고 있는데 상자가 무슨 보물이라도 되느냐 천으로 꽁꽁 싸매져 있습니다. 이 상자를 안고 급히 어디론가 갑니다. 야, 이게 급히 그리고 꽁꽁 싸매서 간다. 그렇죠. 이거 어디로? 왜 이 남자 정체가 지금 뭐길래 그렇습니까? 신부님입니다. 아, 신부님이. 자, 상자를 안고 있던 이 신부는 트럭에 올라타 광주에서 부산으로 갑니다. 근데 부산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트럭을 탔다고 했죠. 네. 택시, 버스, 다시 트럭 번갈아 가면서 힘겹게 부산에 도착을 합니다. 야, 이거 시작 도입부터가 요즘 우리가 이 첩보 영화. 지금 보니까 미션 임파서블 탐 크루즈 조금 닮았어요. 진짜로요? 아, 넘어가죠. 예. 네. 자, 부산 중구에 있는 가톨릭 센터에 도착을 합니다. 자, 이 상자를 받아든 여성은 가톨릭 신자였던 31살 최수련 씨입니다. 상자가 전달이 돼요. 상자를 받아들고 방으로 갑니다. 꽁꽁 싸매어져 있던 상자를 풀기 시작해요. 어찌나 꽁꽁 싸맸던지 푸는 데만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오. 이 상자에 뭐가 들었을까요? 야, 이렇게까지 광주에서부터 트럭을 타고 버스 타고 뭐 택시 갈아타고 막 지금 첩보 작전하는 것처럼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야, 이게 엄청 비밀스러운 물건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바로 5.18 민주화운동의 사진들이요. 그러니까 당시 광주에서 열린 민주화운동의 참상이 담긴 사진들이죠. 그건 그 당시에는 사실은 갖고 아마 이동 자체도 못하게 하던 그런 시기 아니었을까요? 그죠? 맞아요. 자, 며칠 뒤인 1987년 6월 8일 최수련 씨와 동료들은 부산 가톨릭 센터에서 이렇게 귀중하게 받아든 사진으로 사진전을 엽니다. 사진들은 이제 이쪽 벽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이렇게 쭉 했었어요. 그 5살, 4살인가 꼬마가 아버지 영정 들고 있는 사진, 그 사진을 제일 앞에 놨던 것 같아요. 당시 사진들은 어떤 장면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 길에서 막 곤봉으로 때리는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군홧발을 바른 사진이라든지 와서 보신 분들의 반응은 좀 어땠어요? 기억나세요? 들어와서 그냥 보자마자 그냥 완전 눈물 범벅에다가 주저앉아서 너무 분노해가지고 나가면서 막 진짜 끄이끄이 막 소리내어 울고, 이 관람객들이 이게 들어오시다가 이 사진 보고 나가고 밖에서 우는 소리 나면 안에서 우리 다 같이 울고, 그냥 그 전시하는 기간 동안은 참 많이 울었어요. 당시에 사진전을 보기 위해서 무려 6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6만 명이요? 예, 가톨릭 센터에서 메리놀 병원까지 줄이 쭉 이어져 있었어요. 아니 사람이 엄청 많이. 어머, 진짜 사람이 많이 모이셨네. 지금 사진전을 보려고 저렇게 가신 거죠? 다? 맞아요. 자, 사진전이 열렸던 1987년 6월 전국에서는 연일 시위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단 하나. 전두환 물러나라. 독재 정권 타도를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너희 아들, 너희 제자, 너희 젊은이, 너희 국민의 한 사람인 박종철은 어디 있느냐? 이 사건으로 그동안 억눌렸던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었던 거죠. 자, 특히 부산은 그 어느 도시보다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87년 2월 어느 아침, 자, 부산에 사는 예비 신부 강미숙 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돼요. 자, 미숙 씨의 결혼식이 열릴 날이 박종철 열사의 49제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자, 경찰은 시위대가 마구잡이로 일어날 걸 대비해서 당시 주요 시위 장소였던 대각사 그리고 남포동 일대 거리를 다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못 다니고 가게도 다 문을 닫았죠. 결혼식인데 닫으면. 그 당시에 휴대폰이 있어요, 뭘 있어요.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켓에다가 직접 적어가지고 거리로 나섭니다. 결혼식장 바뀌었어요, 이렇게. 아니 정부에서는 시민들이 모이는 거를 못하게 못 모이게 하려 남의 결혼식까지 못하게 했다는 건데, 야 이거는 지금 같았으면 난리 나죠. 난리 나죠 진짜. 네. 자, 박종철 열사 49제가 열리던 날 추모 대회를 열었습니다. 국가는 이마저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시민들을 향해서 최루탄을 쏴댑니다. 이 와중에도 시민들은 굴하지 않고 외칩니다. 부산 시민들이 이렇게 박종철 열사 죽음에 더욱더 분노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박종철 군의 고향이 이곳 부산이었습니다. 영고가 또 부산이고 이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슬프고 한편으로는 어떤 그 정권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단지 고등학교가 같았다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후배인 우리들도 그와 같은 길들을 가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분노했죠. 자, 정부의 강경 진압이 예고되면서 서울 명동성당 시위대가 6월 15일 해산을 한다는 거예요. 당시 명동성당 시위대가 거의 시위의 중심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렇지. 맞아요. 해산을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좀 김이 새고 한풀 꺾이게 됩니다. 자, 우리 부산도 영향을 받기는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갑니다. 자, 6월 16일 남포동 쪽에서 시위가 있었고 시위대가 경찰에 쫓기기 시작했어요. 자,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던 그 순간 시위대는 한 건물로 들어섭니다. 자, 그 건물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가톨릭 센터예요. 자, 아까 우리 최수련 씨가 광주 민주화운동 사진전을 연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했잖아요. 야, 아니 우리가 그 사진전을 또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될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날 이 일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바꾸는 그 시작이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자, 시위대는 가톨릭 센터로 가까스로 몸을 피하긴 했지만 고민이 많았습니다. 얘기한 대로 서울 시위가 해산한 뒤니까 더더욱 그랬겠죠.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학생들은 센터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센터의 셔터문을 내리고 경찰과 대치를 하면서 시위를 이어갑니다. 자, 이렇게 가톨릭 센터 시위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주변에 있던 시당 상인들, 일반 시민들까지 시위에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해야 될 이 시간에 단기 직전을 획득하려는 여기 있는 아줌마 아저씨 여러분,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앞으로 우리 자유를 보장해라. 우리 자유를 보장해라.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라. 전체적으로 다른 곳에서 계속 여러 지역에서 시위를 했던 시위대가 가톨릭 센터를 거쳐서 둘러서 다시 흩어져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시위가 있었죠. 그러니 이제 가톨릭 센터 농성이 부산 지역에서는 시위의 중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이 최루탄 피하려고 아까 보니까 눈에다가 이제 비닐 같은 걸 예. 비닐을 쓰신 거잖아요. 야, 이게 사실은 재미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절실한 모습으로 전 좀 느껴지네요. 저 모습이.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참여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시위가 커져갑니다. 학생들 중심에서 이제는 학생 시위가 아니라 거대한 시민 봉기가 되고 있었어요. 자, 뭐라고 외쳤을까요? 뭐 호언철폐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지금은 저희가 대통령을 직접 저희 손으로 뽑잖아요. 투표를 네. 통해서. 그럼 이 당시에는 저희가 직접 손을 뽑는 투표 시절이 아니었었나요? 이 당시에는 네. 대표인단, 대통령 선거인단을 꾸려가지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였습니다. 전두환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제 7년 단임제로 바꾸고 대신에 아까 말했던 대통령 그 선거인단을 꾸려서 선거를 하게 되는 형태였던 거죠. 우리가 그 체육관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아, 네. 맞아요. 체육관 대통령 맞아요. 그런 방식으로 전두환도 대통령이 될 때 90%가 넘는 선거인단의 투표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거든요.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부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 지구상의 많은 말만 들었을 때는 호언이 좋은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헌법을 지키자, 네. 수호하자 이건데 근데 애초에 그 헌법
전제 자체가 잘못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은 계속해서 호원을 철폐해야 된다. 그 헌법 자체를 다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철폐를 주장했고 대통령은 헌법을 계속 유지하겠다. 그럼 결국 대통령 간선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죠. 자, 보시면은 건물이 두 개 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선 본관과 전시동 두 개 동이 있고요. 그 사이를 연결하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 사진에서 많이 보셨죠? 봤어요. 아까도 봤어요. 맞아요. 시위대가 시위를 하던 그 계단이고 여기서 셔터를 내리면 건물 통제가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선생님, 저도 이 계단은 네. 사진 속에서 많이 봤었거든요. 네네. 그때 그 당시에 그 계단 맞는 거죠? 여기 셔터가 이렇게 내리는 거는 이렇게 보안상의 문제로 예를 들면은 경찰들이 그냥 이렇게 막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일단 내리고 이 옥상에 올라가면 주변에 있는 경찰들 움직임을 파악할 수가 있었거든요. 한눈에 상황을 알아볼 수 있었죠. 공간적으로는 굉장히 유용한 장소였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바로 밑에 국제시장이 있어요. 그 국제시장과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민주화운동의 대표적인 장소들이 남포동 일대입니다. 그 위에서는 그 공간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도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농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고. 그렇게 학생들이 어디서 이렇게 먹고 자고를 다 했나 했는데 네. 여기가 근데 와보니까 공간도 꽤나 넓어요. 이불도 없고 베개도 없이 그냥 자기 옷 벗어서 그냥 자고 뭐 의자에 자고 그다음에 그때 세수하는 공간도 화장실에 가서 씻었어요. 이게 세면대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럼 샤워는 어떻게 샤워는 엄두도 낼 수도 없죠. 뭐 그냥 아니 근데 여기 며칠 내내 갇혀 있는데 샤워를 같이 안 해요? 옷도 뭐 갈아입는 거 없이 그냥 뭐 아무것도 뭐 갈아입는 거 없이 그냥 왔다 갔다 뭐 깨제제가 아니고 그냥 이 지금 나라가 문제인데 그 씻고 안 씻고 그거는 그때는 중요한 게 아니었고 지금은 정말로 이해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될 이야기지만 그때는 그 사소한 것조차도 사치스럽게 생각을 했으니까 씻고 뭐 바르고 이런 거 없어요. 그것까지도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한 1분 1초가 정말 중요한 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시위를 한다. 이 소식이 부산시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센터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생활할까 걱정이 많잖아요. 시위대로 구호물품이 도착합니다. 얼마나 많았냐면 이 시위대가 다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양이 넘쳐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배달 앱으로 켜서라도 뭐 보낼 텐데 이때는 더 보내기 어려웠을 거라고. 정말 우리 상인들은 그것 때문에 뭐 장사를 못 해도 학생들을 보호해주고 학생들을 숨가주고 막 음료수도 집에서 맨날 가져와갖고 뭐 식혜 같은 거 이런 것도 갖다 주고 뭐 학생들한테 막 하여튼 우리가 상인들이 협조를 많이 했어요. 그때 우리가 주먹밥도 해다 날려주고 빵도 사다가 아들로 주고 막 담배도 막 연계가 나면 놨다고 담배도 볼띠기 사다. 그때는 부산 시민들이 진짜 다 한마음이지. 여러 곳에서 발언해서 이 시내내로 나오는 이런 시위대들이 일단 가톨센터를 찍고 들어왔는데 이제 그들의 구호가 재미있는 구호가 있었던 거죠. 가자 이 가톨센터로 밥 먹으러. 야, 저는 저렇게 지금 보니까 뭐 학생들이 기본적인 사실은 의식주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불편했을 텐데 또 시민분들이 도와주시고 물자도 맞아요. 보내주고 아까도 보니까 사진 속에서 보니까 같이 식사하는 모습도 있고 그렇죠. 음식을 전해주는 모습 또 이렇게 시민들이 함께하는 모습 보니까 괜히 제 마음이 더 따뜻해지네요. 네.
부산에 살고 있던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김창룡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어느 날 평소처럼 출근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갑니다.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뭔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서면 교차로에 8차선 왕복 교차로, 그 교차로에 왕복 8차선 도로가 있죠. 그곳이 꽉 찼습니다. 자, 6월 18일 열린 이 시위는 최루탄 추방의 날이었습니다. 평화적으로 우리가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존중해달라, 보장해달라는 거죠. 최루탄 추방의 날 시위는 부산이란 도시가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시민들이 모인 시위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부산역 저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로 요 서면 쪽으로 대문대가 지나갈 적에 이게 거리가 이게 차가 못 당겼습니다. 하여간 막 여기서 끝이 안 보이시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저쪽에 저 오바브리지 저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기 시작하는데 그냥 막 물 밑듯이 옵니다. 물 밑듯이 와. 그래가지고 뭐 어느 정도 하면 끝나겠지 했더만 그게 아니에요. 앞은 계속 가고 뒤도 계속 따라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 차도가 그냥 전체가 마비 상태입니다. 마비 상태. 그 정도 많이 왔어요. 야, 근데 시위 열기가 그냥 말로만 30만 명이나 했을 때보다 지금 화면을 보니까 더 생생하게 와닿네요. 와, 저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분이 그러잖아요. 앞으로 가도 뒤에 계속 밀려 들어오니까 끝이 안 보였다고. 맞아요. 이 창룡 씨도 이 시위대의 소리를 듣고 마음이 움직였고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룡 씨가 전두환 퇴진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툭툭 치는 거예요. 뭐지? 하고 돌아봤는데 한 장애인분이 창룡 씨에게 말을 겁니다. 저기 이거 드리고 싶어서요. 아, 진짜로? 자, 100원짜리 동전 5개를 건넵니다. 아저씨도 나도 뭐라도 같이 해주고 싶은데 몸이 불편해서 행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도와주고 싶었던 거죠. 은행에 있었어요. 여기 어디 저 자리인가 본데 지금 저축은행 자리. 거기서 양쪽에 목발을 짚고 다리가 하나 완전 못 사. 그래서 건너오더니 100원짜리 5개를 넣어주고 왔더라고. 그래 생각을 해봐 사람이 가슴이 얼마나 떨리겠는가. 그렇게 호응이 좋았어요. 여학생애들 10원짜리 동전 몇 개 주고 미안해서 웃으면서 가. 야, 나 지금 이거 내가 500원 지금 그냥 봤는데도 순간 마음이 찡했어요. 울컥했어요. 이게 사실은 지금이야 500원이지만 그 당시 500원은 500원보다 가치가 더 컸었어요. 네, 실제로 아마 80년대 500원이면 짜장면 한 그릇 정도는 됐었을걸요. 네, 제 기억엔 그래요. 저는 한 500~600원 했었던 것 같아요, 짜장면이. 그럼 식사 한 끼를 드시라고 한 거니까. 야, 그 마음이 와닿네요. 창룡 씨가 잊지 못하는 장면이 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서면에서 시위가 시작이 됐잖아요. 좌천 고가도로로 이동을 합니다. 자, 좌천 고가도로 아래 가니까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떨어져요. 막 떨어집니다. 나중에 봤더니 빵과 돈이었습니다. 빵, 또 치약, 마스크 뭐 이런 건 물론이려니와 돈을 그리 뿌려주더라고. 10,000원짜리를 이 육교에서 막 뿌려가지고 거짓말 좀 못해서 눈으로됐어요. 한두 장 뿌린 게 아니라 여러 장을 그리 뿌렸다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서 시위의 열기는 더더욱 뜨거워집니다. 한 청년도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요. 청년은 시위를 하다가 범일 고가도로에서 경찰과 대치하게 돼요. 당시 경찰이 시민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막 최루탄을 쐈다고 했잖아요. 거리가 순식간에 최루탄 연기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자, 연기가 거쳤는데 그 청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지?
자, 청년이 고가도로 아래로 떨어지고 맙니다. 머리엔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바로 병원으로 옮겼겠죠.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맙니다. 바로 이 사람이 27살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고 이태춘 열사입니다. 이건 너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앞에서부터 들으니까 야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이거는. 그래서 잠이 깼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고 그래서 깨가지고 계속 이제 시위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뭐 이대로 뭐 잡혀가 아무 두려울 것도 없고 이대로 내가 뭐 어디 뭐 두드리고 맞아 죽어도 별 두려움이 없겠다는 생각 아마 그 시기에 갔었던 것 같아요. 최루탄을 덮었으면은 아줌마들이나 아저씨들이 잣다 문을 내렸다가도 막 자기네 가게를 불러들여요. 그래가 막 씻어주고 그런 것들 때문에 최루탄을 맞아도 그렇게 별로 힘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토하고 막 헛구역질하고 이제 이러기는 했었지만 그게 막 고통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자랑스럽고 그러니까 최루탄을 덮어쓴 채 시내버스를 타면요 시민들이 막 박수를 쳤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최루탄 맞았던 게 자랑스러웠던. 부산 시위가 이렇게까지 뜨거웠는지 잘 몰랐어요. 계속 지금 제가 오늘 우리 사사클럽을 하면서 느끼는 게 야, 내가 너무 몰랐다. 부산이 진짜 이랬었구나. 자, 이런 분들의 희생을 안고 시위가 점점 뜨거워집니다. 자, 주요 일간지 기자들이 부산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부산을 찾았던 기자들은 부산의 시위는 뭔가 달랐다고 이야기해요. 기억나는 것은 부산 대목꾼들은 끈질겨 새벽같이 하더라. 새벽같이. 서울 애들은 한 11시 되면 끝나. 부산은 12시, 1시, 2시, 4시 넘어야 끝나더라고. 회를 먹어가지고 체력이 좋아서 그런지 그때 내 기억은 그때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 자, 시위가 이어지던 어느 날 아침 시위대로 이름 모를 누군가가 한 통의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거기 가톨릭 센터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공수부대가 김해로 왔고 곧 센터로 갈 겁니다. 비상겸 첩보 전화였습니다. 특수경 공수 특전대가 와서 온다고 그래서 그 소문연합신문에 기자가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그걸 기다렸죠. 다 내려보내고. 와, 부산에 비상계엄이 있었어요? 자, 시위가 이렇게 계속되니까 전두환 정권도 압박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6월 19일 특단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시 학생과 일부 시민의 사회 교란 행위에 대하여 최대한의 인내와 자제로 사태의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법과 질서의 회복이 불가능해진다면 정부로서는 불가피하게 비상한 각오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시 총리님이 이제 발표할 정도면 정부가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아까 첩보 전화에도 보면 공수부대가 김해라는 거 공항으로 왔다는 거죠. 공항으로? 공항 통해서 왔다는 거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만 하면 군대가 바로 부산으로 진입할 수 있는 걸 의미합니다. 엄청 엄중한 시기였네요. 그렇죠. 비상한 조치라고 하는 건 아직 비상계엄을 선포하진 않았지만
더 시위가 격화되면 하겠다는 말이죠. 근데 부산 시민들한테는 비상계엄이란 건 사실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때 비상계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있었지. 예, 실제 시민들도 군대와 탱크와 헬리콥터를 다 바꾸고 맞아요. 착검한 군인들을 직접 목격했죠. 그런데 앞에 이미 보신 것처럼 가톨릭 센터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사진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부산에서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군이 총계를 난사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은 없었는데 그런 결과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엄중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두려움이 먼저 올 수밖에 없고 그렇지. 움츠러들게 만들려는 그런 압박의 의미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원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건 헌법이나 개헌법에 의하면 전시나 사변이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위기일 때 대통령이 특별히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본 것처럼 전부 다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있고 요구하는 것도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는 건 이미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위대는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면 서울 명동성당 시위대가 그때 정부의 강경 진압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해산을 했었잖아요. 집행부가 자, 이 시위를 이어갈지 말지에 대한 회의에 들어갑니다. 야,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시위를 계속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됐어요? 자, 회의의 결과는 시위를 계속하는 거였어요. 우리 죽더라도 여기서 죽자 결심을 한 거죠. 그때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일단 여학생들은 집에 갈 사람 다 가라고 보내줬다는 거죠. 농성을 시작할 그 당시부터 학생들이 다수 여긴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농성은 이어간다. 그러한 이제 결의가 아주 대단했기 때문에 일단은 학생들은 죽어도 남자 하는 옥시하자. 어쨌든 그때 제 마음은 끝장을 보고 싶었어요. 그때는 아마 제 인생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생각을 했던 유일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런 생각을 어떻게... 죽음이 두렵지 않다. 야, 이게 지금 생각하면 야,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엄두가 나지 않죠. 엄두가 안 나죠. 사실은 정말 한 시민들이 다 저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비상계엄 소문이 들려온 다음 날 이른 오전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해요. 자, 시위대는 내리는 비를 보면서 결연한 마음으로 시위를 준비합니다. 내리는 비도 이 시위대의 결의, 각오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건물 밖에는요, 시위대를 응원하려는 시민들이 비가 내리는데도 서 있었어요. 막 박수를 보냈어요. 힘내라고. 그 소리에 시위대는 더욱더 용기를 내게 됩니다. 자, 비상계엄 소식이 들려온 후에 이 일부 시민은 센터를 빠져나와서 시내 전역으로 진출을 합니다. 이제 시위는 부산시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에 시위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 제가 사진 한 장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사진입니다. 고명진 사진 작가가 부산 문현동에서 포착한 사진이에요. 아, 나의 조국. 좀 더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는 것이 최루탄을 쏘지 말라는 소리였어요. 탄을 쏘죠. 그리고 상의를 벗은 채 알몸으로 뛰어나갔던 그런 모습들은 지금 보면 그러한 민주화에 대한 그 갈망 요구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어떤 사주나 어떤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와, 근데 교수님, 제가 보니까 과연 우리 부산 시위가
이렇게 민주화를 위한 열망이 뜨거웠잖아요. 이게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보면 가톨릭 농성이 6월 16일 시점부터 일주일간 지속되는데 그 명동성당 시위가 그 앞전에 해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그걸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원동력이 없어지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농성이 계속 그 원동력을 끝까지 갖고 간 거예요. 불씨를 계속해서 유지시킨 거죠. 그 시위가 농성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으면 시위는 확산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거기 자발적으로 감금되었던 타이에 의해서 감금된 시위대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시위가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시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는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좀 작동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6월 항쟁이 부산의 6월 항쟁은 다른 도시보다 뜨거울 수밖에 없었네요. 딱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다. 네. 자, 부산이 다른 도시보다 더 뜨거웠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진은 고 이태춘 열사 추모 대회 가두 시위가 있었던 당시의 현장 사진입니다. 여기 영정 사진을 들고 있는 요 분이 누군지 아시겠나요? 낯은 익은 것 같은데. 그쵸. 앞에서 보실래요? 자세히. 노무현. 그렇죠. 정답. 이때 등장하시네요. 아니 우리가 지난해 불임 사건에서도 여러 번 등장을 하셨었는데 지금 오늘도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네. 노무현 변호사는 6월 항쟁에도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에 시위를 주도했던 부산 국본의 상임위원장이 바로 노무현 변호사였어요. 어르신들께서 뭐 체류탄을 쏘고 이래도 이 대열을 유지하고 흐트러지지 않고 이래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 싸우는 모습들 이런 걸 보면은 실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그리 물러서지 않고 싸우고 있는데 이 피신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집회의 순서나 이런 걸 할 때 당시 노무현 변호사님이 하나하나 다 챙기셨어요. 굉장히 열성적으로 다 챙겨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 시민들에게 신뢰를 보여주면서 지도부가 이제 시위를 해야 된다고. 자, 이 부산 국보는 뭐 하는 곳이냐? 민주 인사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운동 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본에서 모든 것을 시위를 기획하기도 하고 또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고 주도적으로 시위를 해 나갔던 거죠. 가톨릭 센터 농성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서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장면의 사진들도 있습니다. 네. 아마 1985년 정도에 부산 민주시민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모체가 사실은 그 민주헌법쟁취국민본부라고 이야기하는 국본, 부산 국본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8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민주화 운동과 관련되는 역할들을 꾸준히 하고 있던 분들이 이제 전국 조직으로 확장해야 되겠다는 논의 과정에서 우리는 부산은 이미 그런 조직을 갖췄기 때문에 바로 부산 본부를 먼저 만들어 봤죠. 농성이 시작된 지 10일 후인 6월 26일 가톨릭 센터가 있는 부산 대청동 중앙성당에도 아침이 밝았어요. 자, 양요섭 신부님은 굉장히 비장한 마음으로 사제복을 다립니다. 그날 오후에 시국 특별미사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자,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눈물의 미사를 드리고 사람들과 함께 거리로 나섭니다. 자, 국민 평화 대행진이에요. 거기 뭐 사람들이 인산인해했습니다. 가톨릭 센터에서부터 중앙성당까지 서울까지 인산인해, 신자들 인산인해했고, 가톨릭 중앙성당도 물론 많았고, 생년에 사실 가톨릭 센터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 자연스럽게 그 행렬에 따라서 평화행진이 이루어진 거예요. 말도 못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선언과 함께 끝났죠.
자, 전두환 정권은 이제 더 이상 시민들의 뜻을 외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도 연일 시위가 이어지니까 마음속으로 압박감을 계속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자, 드디어 시민의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 뉴스 속보로 봤어요, 저는. 아, 기억이 나세요? 기억나죠. 와. 저날 엄청 났었어요. 야, 이제 끝났구나. 이게 국민들이 정말 바랬던 딱 그 선언이 딱 떨어진 거예요. 전날이 아마 저는 굉장히 기억이 남아요. 이 조치로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건 무려 16년 만에 되찾은 승리였습니다. 또 시위로 잡혀간 사람들 사면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8가지 민주화 조치도 시행을 해요. 오랫동안 집권해왔던 그 군부 독재 드디어 청산하는 시점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6월 항쟁을 통해서 시민의 목소리, 국민의 열망이 드디어 이뤄진 거잖아요, 교수님. 6.29 선언이 특별히 우리가 외쳤던 호원철폐라든지 또 직선제라든지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제도적 개혁의 달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건 시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직접 개입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뽑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열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아마 부산의 6월 항쟁을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아마 염원하기도 하고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시위에 참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야, 이 6월 항쟁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망했던 직선제가 시작되고 전두환 정권이 물러내고 그 중심에 우리 부산이 있었다는 게 지금 부산 시민으로서 저는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자, 클럽을 시작하면서 오늘 현대사의 거목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실제 이 사진 한 장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87년 6월 항쟁 당시 사진인데 자, 한번 맞춰봅시다. 야,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잘 노무현 대통령님은 확실히 보이고. 네. 잠깐만. 혹시 이분이 자, 보세요.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신가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다 있고요. 다 계시구나. 네, 진짜 우리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일들을 하신 분들이 다 계시죠. 아니, 오늘 저는 우리 사사클럽 3번째 시간이지만 듣다 보니까 저는 시민혁명, 시민이란 표현이 이렇게 자부심이 느껴지는 게 처음이었어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희 사사클럽 같이 하시면. 또 원래 저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현재나 미래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과거를 통해서 오늘의 민주주의를 성찰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의 상황들과 비추어 봤을 때 6월 혁명이 민주주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구나. 이 감정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의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역시 교수님이 일목요연하게 우리의 오늘 딱 지금 3부작을 딱 정리해 주셨어요. 문현교차로. 그렇지. 가톨릭 센터. 그냥 보이지가 않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맞아. 네, 아마 이 방송 보신 분들도 여기가 그랬어? 한 번쯤은 이 민주화 투쟁의 현장이었다는 걸 좀 다 같이 기억을 해주면 어떨까. 맞습니다. 큰 울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에서 큰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사클럽.
누구나 알지만 누구도 모르는 부산을 만난다. 부산의 역사 사건을 샅샅이 터는 비밀 회동 사사클럽. 다음 주 더 뜨거운 이야기로 클럽 문을 다시 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밤지 세우고 불림마다 맺힌 어쨌든 그게 자랑스러운 거죠. 그게 이제 저를 결정지었고, 그리고 뭐 어쨌든 그것 때문에 또 제가 살아가는 그런 이제 토대가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경험이고, 또 저 개인으로서는 고마운 일이죠. 이게 내 일이 아니고 내 자식의 일이고 내 후손들의 일이고 당장 나는 지금 이 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작은 거라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너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뭐 하자 이런 게 아니고 모두가 일치 모두 하나가 돼서 한 거죠. 민주화를 열망하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됐어요. 전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게 부산 시민의 자랑이라고 볼 수 있죠.